이거 너무 가까운데요? 너무 가까이. 네, 한 칸만 뒤로 가야 네네. 네, 사람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고풍 2000 입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엄청 온다 그래요. 진짜요? 네, 다음 주까지 장마가 이제 이어질 것 같아서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조심해서 다니시고.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입시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 해드릴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중3 아이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2, 중1, 그 다음 초6, 초5까지는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되겠지, 알아서 해줄 거야. 그건 이제 예전 방식이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안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올바른 학습 방법을 알고 계신가? 네, 지금도 문이과 통합이라 그래서 선택 과목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중학교 때 성적이 고등학교 때까지 비례해서 가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되게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올A 받았다고 해서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학습 방법이 좌우를 하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고교학점제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 주도성이 좀 뛰어난 친구.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고 자기 주도성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밤에 잠드는 것까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엄마나 아빠의 개입이 없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서 완성형의 인재가 되겠구나. 거기에다가 추가로 필요한 게 비판적 사고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해야 돼요. 그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 거기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갖다가 나만의 자료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갖춰야 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완벽하게 살아남는다. 고교학점제 따위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창의융합형 인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서울대에서 그렇게 원하는 인재상이 창의융합형 인재입니다. 이런 인재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가, 이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공부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지독하게 적어보고 끊임없이 발표하고 집요하게 확인하면 그러면 고교학점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디지털화되는 사회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때 하던 그 공부 방식이 중요하겠구나. 물론 그때는 발표라는 개념이 많이 없긴 했죠. 발표 토론식 수업은 이제부터 경험하게 될 것들이고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도 발표 토론식 수업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고교학점제 안에서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 본인의 학생부 관리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량을 중학생들이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고, 중3 같은 경우는 이미 있어야 돼요. 자기 몸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ABC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IB 수업이에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이거는 국제 인증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 시험이 왜 중요하냐? 이미 저희 대구 교육청이랑 제주도 교육청은 이 IB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건 이게 한국어 버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도부터 이걸 쓰고 있거든요. 일본어 버전으로 만들고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이 가능해요. 물론 하버드부터 옥스퍼드까지 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느냐?
일단 수능 체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2028학년도부터. 근데 그와 더불어서 나오는 얘기가 기존 수능은 자격고사화 시키고 서술형 수능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계속 오고 가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랑 맞닥뜨리는 수업이 이거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수능을 영역별로 나눠보면 총 6가지 영역이 있어요. 네, 근데 이 IB라는 수업도 총 6가지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좀 깊이 있게 계속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마저도 145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움직임이 되게 심하죠, 그렇죠?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한국형 바칼로레아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네, 곧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건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건 예를 들면 입시를 만드는 건 서울대학교죠, 그죠? 그리고 의대죠. 그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거야라고 느껴지시려면 방송에서는 공중파가 아니라 지상파에서 논하면 돼요. 네. 그런데 교실 이데아라는 프로그램이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재작년인가요? 네, 한번 여기 중계동 와서 애들이 학원을 대량으로 안 나왔던 적이 있었죠. 미미민호 때문에. 네, 저기 공원에 와서 뭐 실시간으로 한다 그래갖고 애들이 선생님 저 수업 안 듣고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미미민호와 한가인이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이 수업은 정말 고교학점제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수업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구나. 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수업인지 아셔야 되죠. 네, 이거는 사실 원래는 바칼로레아라는 프랑스에서 진행하던 논술 시험이에요. 네, 그거는 논술 시험을 보고 나면 어느 대학교건 갈 수 있어요, 프랑스에선. 근데 인터내셔널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유엔 자녀들 때문이에요. 유엔 자녀들이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그 나라마다의 입시가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의 대학 진학에 굉장히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시험이었고요. 사실상 이거는 뭐 2013년도에 일본 시작했고 제주교육청, 대구교육청에서 이미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수업 방식은 교과서가 없어요. 여기는 주제만 정해져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수업이고요. 시험도 논술로 치러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가지 영역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시작되고 있는 학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신문에서도 굉장히 크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문항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실제 수능 국어 문항과 IB 버전으로 만들어지는 문항인데 IB 다음에 DP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디플로마라고 해서 고등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실제는 지문이 나오고 객관식의 형태였던 문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이제 오타가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대학에서 보는 논술 시험과 비슷하지 않나? 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이런 형태의 시험이 앞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플로마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IB라는 수업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수업이구나. 빠르면 중2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요즘에 이제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예전에는 수행평가를 20% 넣는 학교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 40, 기말 40, 수행 20. 근데 요즘에 변해가요. 35, 35, 30 아니면 30, 30, 40. 근데 제가 본 학교는 60%까지 수행 비율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부산 쪽 가보면 수행 100%인 학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필고사의 변별력이 이제는 좌우하지 않는구나.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도 입시를 치를 때 등급을 안 보고 성취도를 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반고는요 1등급을 받더라도 A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수학 강의를 했던 사람이랑 비교해드리면 요 근처에 대진고등학교 어렵죠. 그런데 거기 1등급이 4%까지잖아요. A라는 성취도를 받은 아이들이 2%였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그렇게 드러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특목자사고는 평균이 막 94점, 93점 이래요.
그러니까 96점을 받아도 4등급, 90점 받으면 6등급. 그런데 걔네들은 성취도가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뽑겠습니까? 1등급이어도 B를 받는 아이냐, 6등급이어도 A를 받는 아이냐. 그렇게 비교해 보신다면 앞으로 수행평가의 비중은 되게 커지겠구나.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나만의 질을 높여서 제출을 하는지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랑 수학학습은 잘하고 계실 테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고2부터 굉장히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솟았어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첫 번째, 일단 작년에 입시를 치른 중3 아이들은 재수를 할 수 없죠. 그렇죠? 과목명이 아예 바뀌는, 교과 과정이 바뀌는, 수능 체제가 바뀌는, 내신 체제가 바뀌는 그 학년, 마지막 학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포지션에서 대학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목자세 인기가 굉장히 컸고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고교학점제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아이들마다 들어야 되는 과목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깔아줘야 돼요. 올해 도봉고등학교 폐교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인원이 없어서. 애들이 없어요. 거기는 100명이에요. 한 학년이. 자기 등수가 %예요. 그거 가지고 고교학점, 지금 선택 과목을 깔기도 버거워요. 그래서 애들을 몰아야 돼요. 막 다른 과목으로. 어쩔 수 없이.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총 236개의 과목이 개설이 돼요. 교육부에서 받는 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깔까요? 걔네들은 그럼 학교 안에 수업이 아니라 다 밖으로 나가던가 온라인으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폐교 결정이 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일반고가 아니라 특목자사고를 간다면, 적어도 광역자사고까지 간다면 일단 인원수가 보장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깔리는 과목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고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원외고는 사실 넘사벽이죠. 많은 아이들이 가기가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대원외고는요, 영과고 떨어진 아이들이 지원하는 외고예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 뽑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울대 실적이 하나보다 외대부고만큼 나오죠. 작년 경쟁률부터 제가 5년치를 갖고 왔는데 이건 일반 전형 경쟁률입니다. 왜냐하면 외고는 전체 경쟁률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1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과별 일반 전형 경쟁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그 전년도보다 현저히 올라갔구나. 그럼 외고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는 뭐냐? 아무래도 스페인어과와 프랑스어과입니다. 그럼 가장 인기가 없다라기보단 안 가는 과는 중국어과.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이제 러시아어과나 이 정도가 될 거고요. 대원외고는 영어과를 없애고 나서 지금 4년 열렸습니다. 이제 4년째예요. 영어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영어과를 없앤 외고가 대일외고가 있죠. 영어과가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서울외고도 원래는 뭐 푸영과, 영도과 이렇게 했던 게 작년부터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이렇게 바뀌었죠. 왜냐면 영어는 필수예요. 영어를 뭔가를 따로 놓기에는 애들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 그래서 대원외고 경쟁률 보면 다 이렇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외고와 국제고는 1단계에서 1.5배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1.5가 넘어가면 1단계 전형이 있다는 얘기죠. 영어가 올해이면 160점 만점이 나옵니다. 근데 걔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국어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사회 B가 뜨면 그때부터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외고는 합격하려면도 맞지만 1차에서 붙으려면 영국사가 다 올해이가 떠야 됩니다. 경쟁률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어랑 스페인어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 대일외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 경쟁률 보시면 프랑스어과는 2.08까지 올라갔고요. 일본어과가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는데 일본어과가 여기는 좀 강세를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유일하게 1단계 전형이 없었던 건 러시아어과죠. 딱 1.5니까 얘네들은 바로 면접으로 갔죠. 그렇죠? 면접으로 가서 많은 아이들이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서울외고 볼게요. 서울외고는 여기 경쟁률, 여기 경쟁률, 여기 경쟁률만 보면 나도 다 합격하겠네 쓰면 그런데 일로 넘어왔더니 그게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작년에 서울외고 영어 B뜬 아이들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왜냐면 면접으로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행인 건 서울외고는
일본어과만 빼고는 다 면접으로 갈 수는 있었구나. 그러니까 영어가 올해이고 국어사회에 B가 있어도 서울예고는 면접으로 간다. 그럼 국어사회 B는 면접에 영향을 안 미쳐요. 영어가 올해이면 160점 만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소서와 면접으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언급 안 한 외고도 있잖아요. 명덕이나 한영 그리고 서울국제고. 그래서 이제 경쟁률은 다 넣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사회통합 전형 경쟁률도 넣어봤어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통 전형이 다 미달이죠. 작년엔 다 합격이에요. 네, 사통 전형 쓰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특목자사고에서 사회통합 전형에서 미달이 나면 이 학교들은 운영이 안 돼요. 왜냐면 이 학교들은 아이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달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한 1190명 정도가 미달이 났어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는 건 사회통합 전형으로 미달이 난 인원수의 절반을 일반 전형으로 채울 수 있게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일외고는 50명이 정원이에요. 사회통합이. 근데 43명이 지원했죠. 그럼 7명이 남잖아요. 3.5명을 일반 전형으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붙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광역자사고 경쟁률도 한번 올려드렸어요. 작년 경쟁률, 지원율 보시면 돼요. 100을 넘어가면 일단 높았구나. 그리고 1.5를 넘어가면 150을 넘어가면 1단계 전형이 있는데 그게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추첨으로 뽑아요. 네. 그러니까 광역자사고는 성적을 아예 안 본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작년에 중2, 중3 때 C가 한 6개 있던 애도 면접으로 붙었어요. 왜냐면 성적을 안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많이 가는 게 선덕고죠. 선덕고 작년에 158%, 1.58의 경쟁률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이구나라고 봤더니 여기도 지원자가 사회통합 전형이 60명밖에 안 됐죠. 그럼 24명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올해는 12명을 일반 전형으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전국 단위 자사고도 작년에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갔죠. 특히 하나고는 2.84, 상상고가 2.0을 넘어간 적이 되게 오랜만입니다. 외대고고 2.0, 2.67, 하늘고가 2.0인데 하늘고는 인천 단위로 뽑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역 인재를 많이 뽑고 전국적으로 많이 안 뽑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만 그거는 전국 단위 경쟁률은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1173명이 미달이 났었는데 올해는 그거의 절반을 일반 전형으로 채울 수 있게 한다 라는 게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외대부고랑 제가 중요한 자사고 몇 개 자소서 작성 요령만 좀 말씀드릴게요. 외대부고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제일 깊이 보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700자 정도를 쓰는데 900자에서 1000자까지 써도 무방하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모든 지역의 각 학교에 최고가 모이니까 수준 높은 학습이나 탐구 과정이 학생부에 기재되어야만 그래야만 이게 자소서에 녹일 수 있고 면접으로 나와요. 그래야 합격을 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올 A만 믿고 지원을 하는데 올 A는 합격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원 자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대부고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대부고 면접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웬만한 대학 부술 면접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입 면접은요 한 질문당 1분 내외로 대답을 하면 돼요. 외대부고는 1명 들어가고요 면접관이 3명이에요. 2명은 외대부고 사람, 1명은 교육청 사람. 들어가면 책상 위에 A4 용지가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뒤집으면서부터 15분이 카운트가 돼요. 그럼 질문이 몇 개가 있느냐? 3개가 있어요. 한 개의 질문당 5분을 대답해야 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선생님들도 5분 동안 자기 주제 하나 정해주고 말해봐 못합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면접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는 자기주도 학습에서 굉장히 거의 다 출제가 됐었는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지원 동기나 인성에서 하나 정도 물어보는 케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고 뭐 단계별 전형 방법은 찾아보셔도 나오고요. 그리고 언제든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면접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고도 중요한 건 자소서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는 꼬리 질문이 압박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준비해놓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다 막 혀가 씹힙니다. 물려버려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대단한 건 뭐냐면 최대한 심화되고 깊이 있는 진로 관련 학습이나 탐구 활동이 학생부에 기재돼서
자소서로 녹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렇게 심화 탐구한 내용이 학생부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유리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합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자소서에다가 엄청나게 거짓을 씁니다. 학생부에 없는 걸. 그리고 그거를 면접으로 뒤집으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거기서 잘하면 합격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서류는 20점인데 이 단계는 면접이 40점을 차지한다. 그리고 하나고는 민사고 따라잡기였거든요. 그래서 체력 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상고 같은 경우는 자소서부터가 다릅니다. 1500자에서 900자를 더 써요. 그 900자가 독서 3권을 300자씩 써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상상고는 원래는 자기주도 학습 700자, 지원 동기 및 진로계획 400자, 인성 400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상상고는 달라요. 아예 자기주도 학습만 1000자, 그리고 인성을 500자, 지원 동기 및 진로계획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심화 있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고, 면접도 교실 2군데서 창의 융합 면접 20분 동안 준비 시간. 왜 20분이라는 준비 시간이 있냐면 여기는 공통 문항이 있어요. 문항을 던져주고 아이들이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준비 시간이 있고, 인성 독서 면접도 공통 문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시문 면접이에요. 제시문 3개 던져주고요, 거기에 질문 던져주고요, 그거에 대한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이 있구나. 유일하게 자사고에서 준비 시간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미있는 게 태권도 4품 정도 하면요, 태권도 특별 자격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는 애들하고 경쟁이니까 거기 안에서 두각만 드러내면 뽑힐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전형 제가 한번 보내봤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전형 요소들 나오죠, 그렇죠? 교과 성적이 300점이네요, 선생님. 이건 거의 만점 받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면접에서 갈라지겠구나. 100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중2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중3 때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중3 아이들은 과연 학생부에 뭘 채울 수 있느냐? 첫 번째, 성적을 퍼펙트하게. 그리고 두 번째, 중3 때 있는 세특과 행특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서 반영을 안 해요. 외고, 국제고는 아예 전 학년의 세특을 반영을 안 해요. 그럼 중3 때 선생님 얘네는 뭘 준비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거기에 있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독서활동, 여기를 정말 영리하게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사고나 뭐 외고를 갈 친구들은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죠. 좋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선생님한테 계속 어필을 해주세요. 선생님, 저 이번에 상상고 쓸 거거든요. 선생님, 저 하나고 쓸 건데요. 선생님, 저 서울외고 쓸 건데요. 대일외고 쓸 건데요. 학생부에 추가 자료를 좀 넣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선생님이 그러면 너 정말 합격하고 싶구나가 느껴지면 갖고 와봐, 선생님이 최대한 학생부에 넣어줄게. 이 말만 듣고 나면요, 뭘 제출해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에 뭘 넣느냐, 내가 스스로 내 진로와 관련돼서 독서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받는 의무교육들이 있거든요. 뭐 자살 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흡연 예방교육,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스스로 자율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발표 PPT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율활동이니까 아무래도 반 분위기를 학습하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뒤에 게시하고 그걸로 캠페인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자율 토론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학생부에 녹아들면 되고, 동아리 활동은 더 좋아요. 여기는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동아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만약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라면 그 안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나 하고 집어넣을 수 있게. 진로 활동은 말 그대로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탐구 보고서, 독서 활동, 발표 PPT, 아니면 영상 UCC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적어주는 게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들하고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고3 애들도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은 못 넣어요. 아무리 넣어달라 그래도 안 넣어줍니다. 그게 선생님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인데 내신이 5.5등급인데 선생님, 저 진짜 대학교 합격하고 싶은데 저 진로 활동에 이거 하나만 넣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2주 동안 무릎 꿇고 빌어서 결국엔 허락을 받았고요. 실제로 걔는 그래서 경기권 4년제에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경영학과예요.
5.5등급이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러면 중학교 학생부 관리는 딱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역량인데 이거를 올해부터 대입에서도 바꿉니다. 진로 역량으로 바꿔요. 그리고 인성 역량,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 쓰는 첫 번째 질문이 자기주도 학습, 두 번째가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세 번째가 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학생부에 드러나 있어야 돼요. 드러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출결에선 미인정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걸, 물론 감점 요소죠. 그러니까 감점만 안 당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보잖아요. 미인정이 많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사람이면 나중에 동점자 처리를 할 때도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수상 경력은 대입에서도 미반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받는 내용들이 세특이나 다른 영역에 녹여져서 쓰여질 수도 있어요. 본인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 경력도 받을 수 있으면 참가해서 받아라 라고 강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를 얼마만큼 잘 정리해놓고 여기에서 본인의 내용이 드러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봉사활동 보이시죠? 봉사활동은 지금 교외 봉사를 대입에 미반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아무도 안 해요. 교회 봉사가 개인 봉사거든요. 1365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구에 있는 거 신청해서 하면 되는 봉사인데 하고 나면 학생부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은 미반영이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인성 영역에 대한 자소서를 써야 돼요. 고입을 할 때요. 교내 봉사만 있으면 죄다 교내 환경 정화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 멘토 멘티 활동 같은 거 하죠. 근데 그런 걸 소재로 적는 아이들은 널렸죠. 근데 계속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전에 막 30-40시간씩 한 학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1년에 2번 정도 꾸준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종류가 다른 거, 결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를 꾸준히. 왜냐면 나중에 인성 영역 쓸 때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대부분 아이들은 갑자기 뭐 교내 뭐 체육대회 때 반티를 맞춰야 되는데 불화가 생겨서 제가 주도적으로 뭐 조율을 하고 갈등 해결했습니다. 아니면 뭐 학기 초에 반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런 친구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으로서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다 선생님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재를 쓰면 아유 너도 정말 쓸 게 없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봉사 가능하다면 저는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 진로는 희망 분야가 쓰여지는데 이거는 블라인드 처리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쓰여진 내용이 본인한테 우수성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자율활동은 이런 거죠. 문화재 체험학습을 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문화재 관련 책을 통해 국보, 보물 등 찾아서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학생부에 넣어주신다.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뛰어난 친구라고 평가를 받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교과 동아리 아니면 진로 동아리. 진로 활동도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느껴서 본인이 스스로 하는 활동을 녹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율하고 진로 활동은 담임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아무래도 교과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거기는 담임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엔 세특이 너무 중요한데 중학교 세특은 고등학교 세특하고 적는 방식이 달라요. 고등학교는 모든 과목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한테 한 줄 이상의 세특을 써줘야 돼요. 중학교는요 아니에요. 정말 이 아이가 세부 능력이나 특기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적어줘라. 그래서 제가 2달 전인가 인천 하늘고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학생부를 분석을 해줬거든요. 근데 한 5장 넘기다가 말고요 적었어요. 이거 환불해드릴 테니까 상담료 내지 마시고 하늘고 말고 광역자사고 지원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3학년 세특 반영 안 된댔잖아요. 1, 2학년 세특을 봐야 되는데 1학년 세특은 진짜 다 쓰여져 있어요.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2쪽 정도는 다 모든 과목이 있습니다. 2학년 세특을 보세요. 2학년 세특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이 아이의 합격을 좌우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세특이 딱 한 과목 쓰여져 있더라고요. 2학년께. 그것도 기술과정 하나. 의미가 없는 세특이죠.
네, 그래서 세특이 없으면 아무리 써봐야 한일고는 인원을 조금 뽑기 때문에 불합격합니다. 그럼 다른 학교는요? 다른 학교는 더 심하죠. 네, 그래서 그 친구는 광역자사고로 틀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자유학기제로 다시 바뀌었죠. 그쵸? 자유학년제였다가 그러면서 3학년 2학기를 진로 연기학기로 바뀌어버렸죠. 그쵸? 그래서 이 활동도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자소서 쓰는 소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저는 제일 중요한 걸 오타가 있네요. 진로 탐색이랑 주제 선택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꿈과 본인의 진로와 맞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 독서 활동은 대입에서도 여기는 미반영이 맞아요. 그런데 모든 독서는 학생부의 다른 영역에 녹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거기에서 주제가 나와서 심화 탐구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즘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자율탐구 보고서, 탐구 보고서를 쓰라고 할 때 주제 선정을 독서를 한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독서 감상문 제출하고 거기서 네 진로와 맞는 주제 선정해서 탐구 보고서 작성해. 그리고 제출해. 그리고 PPT까지 만들어. 3단 콤보로 가는 학교들도 나와요. 네, 그래서 독서 활동은 너무 중요하고 한 분야만 깊이 있게 파는 걸 웬만한 학교들은 싫어합니다. 다양한 독서를 하면서 본인의 진로에 심화된 독서를 하는 친구들. 그래서 진로 심화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특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여기는 담임 선생님이 1년에 한번 써주는 거라 이거는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영재학교랑 과고는 교사 추천서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부터는 교사 추천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사 추천서를 받는 학교가 상산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이 행특이 교사 추천서구나. 여기에 정말 우리 아이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좋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실제 올해 자소서 면접 대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소서랑 면접 대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총 4번 이루어집니다. 지금 8월 4주 정도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자소서부터 시작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8월 안에 이 4번의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9월 한 달 동안 자소서 첨삭이 이루어질 거예요. 첨삭은 개별적으로 합니다. 어떤 학원들은 학원으로 불러서 수업 시간 안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첨삭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고민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아이랑 얼굴을 보고 첨삭해야 된다 그러면 줌으로 한 번씩 초대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모두 다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이 자기 시간도 잘 활용하면서 완성도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 면접도 똑같이 4번의 오프라인 수업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1대1 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작년에 대입 면접 대비를 할 때도 오프라인 4번 특강에 모두 다 1대1 줌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시 합격률이 93.3%가 나왔어요. 그만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일단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봐야 돼요. 내가 꿈이 뭐고 어떤 학교를 갈 것이고 그리고 나의 장단점이 뭔지 그리고 나의 롤모델은 누구였는지 이런 작성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학생부를 읽어보면서 자소서의 소스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면서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천 도서 목록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추천 도서 목록까지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읽으면서 읽을 수 없다면 검색을 통해서 이 책의 주요 내용과 느낀 점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이라는 건 서류상에 드러나 있지 않은 나의 매력을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학생부는요 나의 매력이 드러나 있는 친구들은 전교에 많아야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제외하고 내 매력을 더 뽐내고 싶다. 그게 면접이고 그 사람들도 압니다. 학생부에 이 아이의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회를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대1 줌으로 아이들과 실전 모의 면접을 하고 그 영상을 1인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려줍니다. 그럼 올리고 끝이냐? 아니에요. 올리고 나면 아이가 스스로 그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요. 자,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오프라인으로 아이랑 앉아서 1대1로 면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고 아이가 대답을 하면 저는 지적을 해주겠죠. 이거 잘못됐어.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돼. 네 진로랑 맞지 않아? 그리고 말할 때 다리 떤다. 눈 위로 올라가네. 이런 얘기를 모두 해주면 아이는 기억하고 집에 가서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이 나더라도 내가 어떻게 말했길래 그런 지적을 받았지? 네, 모르죠. 그래서 영상 속의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피드백을 시키면 정말 잘해요. 네,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서울대, 연세고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모두 다 합격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중학교 아이도 이렇게 면접 대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외고에 B가 있었지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애들은 대부분 뭘 쓰냐면 저는 평소에 영어 공부를 되게 저만의 방법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10명 중에 한 7, 8명이 쓰겠죠. 그러니까 얘는 면접을 기가 막히게 하지 않는 이상 떨어져요. 그럼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가 뭐냐? 저는 외교관이 꿈입니다. 외교관이 꿈인데 외교관이 갖춰야 되는 자질들은 어떤 능력들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국제사회 분쟁에 대해서 어떤 책을 골라서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뭐 강연한 강연을 듣고 논문도 찾아보고 이게 주도적으로 자기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심화 탐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냥 일반고 가야죠. 특목자사고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내가 배운 내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새로운 게 나중에 내가 배울 내용들까지 스스로 탐구해서 발견해낼 수 있느냐, 그걸 적어줬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은 아이들이 대부분 만들어내죠. 실제로 너 한옥 왜 가? 그러면 대학교 잘 가잖아요. 이게 지원 동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지원 동기를 찾기 위해서 뭐 하냐면 그 학교의 권학이념,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학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이런 걸 찾아서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에 넣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뭘 물어볼까요? 우리 학교 왜 왔어? 안 물어봅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너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싶은 활동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오히려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가 너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어떤 환경인지, 어떤 좋은 환경인지 얘기해봐. 이런 걸 물어보겠죠. 마지막으로 인성이에요. 인성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나눔, 배려, 뭐 규칙 준수, 타인 존중, 협동, 갈등 해결 이런 경험을 쓰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학생부에 드러나 있을 때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자사고부터 보고, 자사고는 사실 면접도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보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별. 그리고 올해 민사고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민사고는 원래 면접이 5개의 영역을 봤어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국영수, 사과 면접을 다 봐야 돼요. 국영수의 탐구, 그 다음 인성. 그런데 올해부터 그걸 없앤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기반으로 한 15분 면접을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민사고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꽤 많지 않을까. 근데 민사고는 성적이 국영수, 사과가 아니라 전교과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사고는 이미 알려진 거지만 토플, IBT라고 그러죠. IBT 성적이 합격생 평균이 거의 110점 가까이 나옵니다. 120점 만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갖춰진 아이들이 뽑힌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아까 외대보고 말씀드렸죠. 제일 면접이 힘든 학교. 그 학교에 지원했던 아이의 실제 문항이에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대학교 면접 같습니다. 횡단보도 턱 높낮이 조절 시스템을 고안했대. 이건 이게 학생부에 있었겠죠. 그래서 자소서에 썼겠죠. 그러니까 확인 질문이 들어갔죠.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다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면 아이가 5분 동안 대답을 해야 돼요. 물론 꼬리 질문이 있는데 외대국어는 15분을 다 채우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접장에서는 8분, 9분 만에 끝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만큼 잘 대답을 하느냐. 뭐 판사를 준비한 친구들은 베이지 정리를 활용한. 베이지 정리는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대학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심화 탐구를 하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입에서도 베이지 정리는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네, 여기서는 판사의 자질, 그러니까 인성과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에 관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갑자기 되게 어려운 거 나오죠. 촉법소년법, 그 다음에 모르노이 다이어그램, 뭐 이상한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쵸? 이게 모두 다 이건 뭐 촉법소년은 누구나 아실 거고요. 여기 있는 건 이 친구가 원하는 산업 수학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때 이 친구들은 이런 전문 용어까지 탐구를 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면접 기출인데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뭐 이런 학교들에 나왔던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지원 동기 많이 물어보겠죠. 이런 거 물어보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더 많이 물어보죠. 지원 동기보다. 그렇죠? 그 다음 외대 부분은 보세요. 그냥 나온 문제인데 중학생은 뭐뭐다. 가로 안을 채우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준비하기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해봐라. 나는 뭐뭐한 학생이다. 가로를 채우고 이유를 설명해보고 그 다음 북일고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는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북일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대부고 상상고 하나고랑 비슷한 패턴으로 합니다. 심화 탐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 준비한 친구들이 합격이 가능하구나. 네. 그 다음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질문이죠. 네.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5개를 말해봐라. 아까 제가 자소서 제일 처음 쓸 때 장점 5개, 단점 5개 쓰는 거를 저는 무조건 시키거든요. 네, 거기 있는 장점 5가지가 본인을 설명하는 단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습된 아이들은 모두 다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일고 같은 경우도 현재 자신의 공부법의 장단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상상고 같은 경우는 복습이 중요하냐, 예습이 중요하냐. 네,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부산가고 같은 경우는 이상한 걸 물어봤죠. 룸메이트가 밤에 잠을 자지 않아 매일 잠을 설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웬만한 학교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겠죠. 가장 되게 좀 영리하게 대처하는 아이들 찾아낸다는 얘기고요. 자, 인성 부분 보겠습니다. 북일고 기출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뭐 중동부는 아시죠? 강남에 있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덕고 기출도 있습니다. 친구와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 해결했나. 그 다음 행복이란 무엇인지 얘기해봐라. 실제로 이 행복이라는 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통합사회에서 실제로 수행평가로 나오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을 본인이 정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뭐 공간적, 시각적 관점, 공간적 관점 이런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대청원고, 전국 단위 자사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독서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인천 하늘고는 독서는 정보 전달 수단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느냐. 왜냐면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요즘 아이들은 모두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독서를 통해서 잘 받고 있느냐,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휘문고 같은 경우, 세화여고 같은 경우도 독서에 대해서 디테일한 걸 물어보고요. 그 다음 전제가 있죠. 반기문 총장 관련 독서를 한 친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고 인품을 담고 싶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타 사회 이슈를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아이들이 말씀드렸죠. 자기주도 학습에 넣을 때 본인이 어떤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사회 이슈랑 연결지어서 본인의 꿈을 이뤄내는데 이런 탐구를 했습니다라는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인문학을 부흥시키는 방안을 제시해보자. 아니 인문학이 과학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지? 연결이 됩니다. 외대부고 기출 또 나오네요. 감정을 디지털화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극복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이 내용들은 이 친구들은 자소서에 다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은 자소서와 학생부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고는 세특 반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구나. 그래서 자소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질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상고 같은 경우는 배달앱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맞냐? 굉장히 고민해볼 문제죠. 그렇죠? 북일고 같은 경우, 상상고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마약이나 담배들의 죄악세와 같은 간접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에 적용하는 거에 옳은 거냐? 굉장히 좋은 질문들. 이거에 대한 답을 아이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연습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대신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답은 본인의 학생부와 자소서에 있기 때문에 답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습만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 사회 이슈까지. 네. 그래서 선독고 같은 경우는 장래희망이 쉬운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본 질문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의사가 되었을 때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하고 싶은가. 네. 이런 게 요 근방에 있는 학교에서도 나왔다는 질문이라는 얘기죠. 부풍이천 학원은 네, 지금까지도 여전히 강합니다. 강력한 학원이고요. 아이들의 입시를 책임을 져드릴 거고 그 안에서 제가 만든 아이들은 고등학교는 100% 합격이 나와야죠. 그렇죠? 네, 합격률 100%를 올해 보여드릴 수 있게끔 준비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